트럼프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할 것입니다. 폭탄 선언이 끝나고 트럼프는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바로 독일에 주둔하던 미군을 감축한 것이었죠. 트럼프가 미군을 감축하자 전 세계는 비상 상황에 빠졌고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한 미군 역시 감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솔솔 퍼지는 상황이 되었죠. 과연 한국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2026년 5월 1일 오전 6시 40분. 펜타곤 3층 복도는 그 시간에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고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어요. 저는 그 복도를 걸으면서 손에 쥔 종이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인쇄해온 따끈한 보고서였어요. 잉크 냄새가 아직 났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주동 미군 5,000명 철수 명령 확정. 저는 그 제목을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3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같은 문장인데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사실 확인, 두 번째엔 의미 파악, 세 번째엔 그냥 멍하니.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동료 짐이 이미 와 있었어요. 40 초반의 짧은 머리 남자인데 제가 들어서자마자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봤어? 방금 받았어. 다음이 어딘지 알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이 들어오는 동안 창문 없는 사무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한반도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이 부서에 왔을 때부터 거기 있던 지도였습니다. 누가 붙여놨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25년이 지나는 동안 어느 순간 제 것이 됐어요. 평택. 지도 위에서 제 눈이 멈추는 곳은 항상 거기였습니다.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 12조 원을 들여 지은 곳. 거기 있는 미군이 28,500명이었어요. 독일에서 5,000명을 뺐다면 다음 계산은 누가 봐도 뻔했습니다. 짐이 일어나서 커피를 따르면서 말했어요. 오늘 오전에 회의 잡혔어. 차관보 주제야. 의제가 뭔데? 글로벌 미군 재배치 검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재배치. 좋게 말하면 재배치지만 이 맥락에서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25년 경력이면 모를 수가 없어요. 커피를 받아 들었는데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어요. 따뜻했는데 손이 느끼는 온기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모니터에 이메일 하나가 와 있었어요. 발신인은 헤그세스 장관 직속 정책실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인도태평양 전력 재검토 관련 내부 의견서 제출 요청. 저는 그 제목을 클릭하지 않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클릭하면 읽어야 하고, 읽으면 알아야 하고, 알면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하는 순간, 저는 이 일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거예요. 25년 동안 저는 분석관이었습니다. 마크 셰퍼드, 48살. 한미동맹 전문가. 주한미군 관련 보고서만 수백 건을 썼어요. 트럼프 일기 때 철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박 논거를 정리했고, 의회 청문회에 자료를 넘겼고, 동맹의 가치를 숫자로 설명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일기 때는 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공언하면 국방부가 맞고, 의회가 제동을 걸었어요. 그 사이클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독일에서는 실제로 5,000명이 짐을 쌌습니다. 말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명령이 실행됐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이메일을 클릭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짐이 제 쪽을 봤습니다. 안 읽어. 읽어야지. 근데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읽고 나면 모른 척 못하잖아. 짐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우린 원래부터 모른 척 못하는 일 하고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우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커서가 이메일 제목 위에 있었어요. 클릭했습니다. 문서가 열렸어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이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전 9시 차관보 회의실. 원형 테이블에 12명이 앉았습니다. 인도태평양 담당, 유럽 담당, 전략기획실, 정책실. 다들 표정이 무거웠어요. 창문이 없는 방이었는데 공기가 유독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볼펜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신경에 거슬렸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관보 레이첼 버로스가 들어왔습니다. 50 초반의 짧은 백발 여성이었어요.
걸음걸이가 빠르고 자리에 앉으면서 파일을 여는 동작이 단호했습니다. 인사치레 없이 바로 시작했어요. 독일 철수 명령 다들 확인했죠. 오늘 우리가 논의할 건 그 다음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악관 정책실에서 인도태평양 전력 재검토 요청이 내려왔어요. 공식 문건은 아직 아니지만 타임라인이 짧습니다. 3개월 안에 의견서를 올려야 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유럽 담당 콜린스였어요. 3개월이요? 이건 수년 단위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데. 압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레이첼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주한미군 관련해서는 2가지 시나리오가 올라와 있어요. 첫째, 현행 28,500명 유지. 둘째, 단계적 감축. 감축 규모는 최소 8,000명에서 최대 18,000명까지 검토 중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펜을 멈췄습니다. 18,000명. 절반이 넘었어요. 옆에 앉은 짐이 제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둘 다 같은 걸 생각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레이첼이 계속했어요. 각 담당 부서는 이번 주 안에 초기 의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인도태평양은 셰퍼드 분석관이 주도해서 정리해 주시고.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면서 335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파일을 덮고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레이첼이 제 옆에 잠깐 섰어요. 슈레퍼드, 잠깐. 네. 이번 의견서 어떻게 쓸 건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행 유지 쪽으로 쓸 겁니다. 레이첼이 파일을 가슴에 안고 저를 바라봤어요.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백악관이 원하는 답이 뭔지는 알죠. 압니다. 그걸 알고도 반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없는 회의실 벽을 한번 봤어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이유가 있거든요. 레이첼이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잘 써요. 그리고 탄탄하게 써요. 허점이 있으면 묻힙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레이첼은 나갔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제가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28,500명, 18,000명, 3개월, 그리고 그 숫자들 사이에 제가 무심코 적어놓은 단어 하나. 평택. 저는 그 단어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단어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는 걸 25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의견서를 쓰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자료를 펼쳤어요. 25년치 보고서들, 청문회 자료들, 한미동맹 관련 논문들. 제 책상 주변이 금방종이 더미로 쌓였습니다. 짐은 일찍 퇴근했어요. 나가면서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그 손길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저는 빈 문서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의견서를 수백 번 써봤으니까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원하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돕지 않았다. 기억할 것이다. 그 말이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는 건 이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트럼프에게 말은 예고였습니다. 주동 미군 철수도 처음엔 말이었다가 명령이 됐죠. 그런데 저는 급한 대로 써야 했습니다. 현행 유지.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논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첫째, 평택 기지의 전략적 가치. 12조 원을 들여 지은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 이걸 비우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짓는 것보다 더 들 수 있습니다. 둘째, 동북아 세력 균형. 주한미군이 빠지면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도가 즉각 올라갈 수 있어요. 셋째, 미 의회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28,500명 하한선이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행정부가 의회를 무력화하려면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감수해야 해요. 넷째, 한국의 자체 방위력.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한국 방산 수출 세계 4위. 한국은 더 이상 1950년의 한국이 아닙니다. 저는 4가지를 적어놓고 잠깐 멈췄어요. 네 번째 항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50년의 한국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단순한 논거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이 부서에 들어왔을 때 솔직히 한국을 피보호국으로 봤습니다. 미국이 지켜줘야 하는 나라, 한국 전쟁의 상흔이 남은 나라, 미군이 없으면 불안한 나라. 그게 제 첫 번째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면서 그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요. 지난해 저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천궁투 수출 실적을 들었어요. 중동 세 나라의 12조 원 규모.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천광실전 배치 보고를 받았어요. 세계 최초 레이저 대공무기. 미국이 아직 시험 단계일 때 한국이 우리를 앞선 분야가 생겼다는 걸 저는 분석관으로서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게 이 의견서를 쓰는 제 출발점이었어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잃는 건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잃는 게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첫 문장이 나왔어요. 주한미군 현행 유지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그 문장을 치고 나니 뒤가 따라왔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멈추지 않고 썼어요. 창문 없는 사무실에서 시간이 가는 걸 몰랐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직 거기 있어? 저는 답했습니다. 쓰고 있어. 잠깐 뒤에 답장이 왔어요. 탄탄하게 써. 내일 봐.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문서가 벌써 15페이지였어요. 아직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22페이지. 논거 12가지. 데이터와 수치를 빼곡하게 넣었어요. 레이첼이 말한 대로 허점이 없도록 여러 번 고쳤습니다. 짐도 읽어봤어요.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썼어. 근데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출하고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런 문건은 시간이 걸려요. 검토하고 회람하고 보고하는데 몇 주씩 걸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이틀 동안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했어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커피를 따르는데 짐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크. 왜? 정책실에서 연락 왔어. 오늘 오후 2시. 의제가 뭔데? 짐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내 의견서 관련이래.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오후 2시, 정책실 회의실. 저는 문을 열면서 안을 봤습니다. 예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정책실장 브래드 킴볼, 전략기획실장, 그리고 낯선 얼굴 2명.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국방부 소속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킴볼이 말했어요. 셰퍼드 분석관, 의견서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킴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 의견서였어요. 여러 곳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여기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이 잃는 전략적 가치 부분. 이걸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평택 기지는 단순한 주둔지가 아닙니다. 동부가 전체 미군 작전의 허브예요. 거기서 빠지면 괌이나 일본으로 기능을 이전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문제예요.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킴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자체 방위력 부분도요. 한국이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쓰셨는데 그렇게 썼습니다. 그럼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멈췄습니다. 논리적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이었어요. 반대로 읽으셨군요. 한국이 강하다는 건 주한미군을 뺄 이유가 아니라 같이 있을 때 시너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방산과 미군 전력이 결합되면 그 억지력은 2배가 아니라 4배가 됩니다. 킴볼이 볼펜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낯선 2 남자를 한 번 봤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킴볼이 말했습니다. 셰퍼드 분석관, 솔직히 말할게요. 이 의견서는 위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예상했어요. 알고 썼습니다. 알고 썼다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분석의 결론이 이겁니다. 다른 결론을 내리는 건 제 역할이 아니에요. 킴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재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다시 검토해서 수정본 올려주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손에 든 파일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수정하라는 말은 결론을 바꾸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모를 리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그게 지금 가장 무거운 부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남았어요. 불을 켜놓고 파일을 펼쳐놨는데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창문 없는 사무실에서 밖이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 수잔이었습니다. 오늘도 늦어? 미안해. 좀 복잡한 게 생겼어. 밥은 먹었어? 나중에 먹을게. 수잔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저와 산 사람이에요. 제가 이 목소리를 낼 때 무슨 상황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마크, 너무 혼자 하려고 하지 마. 알아. 정말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혼자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짐은 좋은 동료지만 가정이 있었고, 레이첼은 저보다 위에서 더 복잡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의견서를 정말로 끝까지 밀어붙일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수정하라는 부분에 형광펜이 칠해진 곳들을 하나씩 봤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건 제 의견이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 북한의 핵 고도와 대만 해협의 긴장도. 이 숫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위에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간단했어요.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돕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도 한국을 덜 돕는다. 그게 협상 카드였습니다. 이걸 분석관의 보고서가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써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짐이었습니다. 아직 거기 있지? 저는 답했습니다. 응. 짐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마크, 오늘 오후 회의 내가 들었어. 조심해. 낯선 2명 중 1명이 백악관 정책실 직속이래.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백악관 직속.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건 이미 이 일이 국방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관심이 좋은 의미일 리가 없었어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지도를 바라봤어요. 사무실 벽에 붙어있는 그 지도. 평택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28,500명. 그 숫자들이 지금 제 보고서 한 장에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장인 거 알았어요. 보고서 하나가 그 숫자를 바꾸진 않죠. 하지만 이 방향이 계속 밀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끝이 어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지도 앞으로 갔어요. 손가락으로 평택을 짚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종이 위에 점 하나였지만 그 점 위에 실제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훈련하고 밥 먹고 잠들고 가족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 점에서 손가락을 떼지 못하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내일 수정본을 내야 했어요.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백악관이 직접 보고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주어질지 몰랐습니다. 쓸 것인가? 바꿀 것인가? 그 질문이 새벽 사무실에서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수정하지 않겠다.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어요. 밤새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수정한다는 건 결론을 바꾼다는 거고, 결론을 바꾼다는 건 데이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건 분석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석관이 결론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보고서는 전부 쓸모가 없어져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출근하면서 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레이첼한테 얘기하려고. 짐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신중하게 해. 레이첼의 사무실은 4층이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레이첼은 전화 중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레이첼이 저를 바라봤어요. 수정본 다 됐어요? 아직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말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정하지 않을 겁니다.
결론은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레이첼의 표정이 굳었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었는데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제 회의에 누가 왔는지 알죠? 짐한테 들었습니다. 백악관 정책실 직속이라고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셰퍼드, 이건 단순한 보고서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 커리어가 걸린 일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레이첼 사무실엔 창문이 있었어요. 워싱턴 DC 아침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았어요, 레이첼. 저 이 일 25년 했습니다. 커리어가 걸려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커리어를 지키려고 틀린 보고서를 내면 그게 무슨 커리어예요. 레이첼이 한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방법을 바꿔요. 결론은 유지하되 표현을 다듬는 거예요. 백악관이 읽었을 때 덜 거슬리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포장을 바꾸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레이첼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계단을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3층으로 내려오면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포장을 바꾼다. 결론은 유지하되 표현을 다듬는다. 그게 타협인지 굴복인지 그 선이 어딘지 저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결론만큼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사무실에 들어오니 짐이 저를 봤어요. 어떻게 됐어? 일단 내 방식대로 가기로 했어. 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게 짐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그대로였어요. 주한미군 현행 유지.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이 원하는 논리 안에서,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결론으로 끌고 가는 방식으로요.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수정본을 쓰던 사흘째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잠깐 멈췄어요. 데이빗 최, 국방부 한국 담당 전 분석관이었습니다. 5년 전에 퇴직한 사람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 바닥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는데 저에게는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걸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받았어요. 데이빗, 마크, 잘 있었어? 오랜만이야. 목소리가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 사람 특유의 목소리였어요. 잘 있었어요. 어떻게 연락을? 들었어. 내가 쓴 의견서 얘기.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디서 들었어요? 이 바닥이 좁아. 마크, 밥 한번 먹자. 할 얘기가 있어. 그날 저녁 데이빗을 만났습니다. 펜타곤 근처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데이빗은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와 있었습니다. 60 초반인데 머리가 많이 휘어졌어요. 악수를 하는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데이빗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현행 유지로 썼다고. 네. 수정 요청받았다고. 그것도 들었군요. 데이빗이 물잔을 들었어요. 마시지 않고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마크, 나도 그런 적 있어. 2003년이었는데 이라크 개입 관련 보고서 쓸 때 위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었고 나는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데이빗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결론을 바꿨어.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후회해. 아직도. 그 보고서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잖아. 나는 그 결정의 일부가 된 거야.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한테 바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빗이 물잔을 내려놨습니다.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바꾸라는 거야. 모르고 하는 타협이랑 알고 하는 타협은 달라. 저는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결론을 바꾸면 틀린 보고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어딘가에 쓰이겠죠. 맞아. 그러면 바꿀 수 없죠.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잠깐 식탁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마크,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이건 그냥 주한미군 얘기가 아니야.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주한미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알지? 독일 다음이 한국이면 한국 다음은 어디야? 그 도미노가 어디로 가는지. 그게 진짜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도미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독일, 한국, 다음. 트럼프가 그 도미노를 의도하는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도미노는 의도와 상관없이 넘어진다는 걸 역사가 보여줬어요. 식사가 끝나고 식당을 나오면서 데이빗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해, 마크. 노력할게요. 데이빗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30년을 이 일을 하고 2003년의 선택을 아직 후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알고 하는 타협이랑 모르고 하는 타협은 달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넣고 펜타곤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정본이 완성된 건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28페이지. 첫 번째보다 6페이지가 늘었어요. 결론은 그대로였습니다. 주한미군 현행 유지. 하지만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첫 번째 버전이 동맹의 가치를 감성적으로 설명했다면, 두 번째 버전은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 계산으로 접근했습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언어로 썼어요. 돈, 이익, 손해.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이 부담할 재배치 비용 추정치 50억 달러. 평택 기지 기능 이전에 필요한 시간 최소 7년. 주한미군 철수 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상승에 따른 미국 경제 손실 추정치 수조 달러. 한국 방산과의 협력 중단 시 미국이 놓치는 기술 공유 기회 손실. 숫자로만 썼습니다. 감정은 뺐어요. 짐이 읽어봤어요.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영리해졌네. 영리한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결론은 같잖아. 포장이 달라졌지. 짐이 파일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마크, 포장이 달라진 게 아니야. 언어가 달라진 거야. 그게 협상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래, 언어가 달라진 거야. 결론이 달라진 게 아니라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 날 오전, 레이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셰퍼드, 수정본 정책실에서 읽었어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킴볼이 직접 회람시켰어요. 장관실까지. 저는 그 말에 숨을 한번 참았습니다. 장관실. 헤그세스 장관 직속이라는 뜻이었어요. 어떤 반응인데요? 레이첼이 잠깐 침묵했어요. 아직 몰라요. 근데 마크, 이거 읽은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판단이 안 서.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한 저는 알았어요. 주목을 받는다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인정받거나 아니면 표적이 되거나. 그날 오후 뜻밖의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발신인은 상원 군사위원회 보좌관 팀 워커였어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연락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어요. 비공식 면담 요청.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주한미군 하한선을 국방수권법에 명시한 곳이었어요. 그 보좌관이 저한테 면담을 요청했다는 건 제 보고서가 거기까지 흘러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짐에게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짐이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가봐.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마크. 의회가 부르면 가는 거야. 그게 이 나라 시스템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전 어떻습니까? 팀 워커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오전 10시. 러셀 빌딩 304호실. 저는 그 답장을 읽으면서 이 일이 제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러셀 빌딩 304호실. 상원의원회관은 펜타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복도, 대리석 바닥. 저는 안내를 받아서 304호실 앞에 섰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팀 워커는 35에서 40 사이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악수를 청하는 손이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셰퍼드 분석관, 와주셔서 감사해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팀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 보고서였어요. 두 번째 버전. 여러 곳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요.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팀이 살짝 웃었습니다.
의회와 국방부 사이에 흐르는 게 있어요. 공식적이지 않지만 중요한 채널들이요. 이 보고서가 그 채널을 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여기 주한미군 철수 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상승 부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셨거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을 막는 게 아닙니다. 동북아 전체의 미군 존재감이에요. 주한미군이 빠지면 중국이 읽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발을 빼고 있다. 그 신호가 대만 해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산하기 어렵지 않아요. 팀이 받아 적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주한미군을 뺨으로써 한국의 자립을 유도하고 미국 자원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본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동북아 핵 도미노. 그게 미국의 이익인지 손해인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팀이 펜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셰퍼드 분석관, 하나만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보고서 국방부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위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걸 유지하신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분석의 결론이 이겁니다. 팀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D.C.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공식 자료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물론 출처는 익명으로 처리하고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의회가 이 보고서를 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의회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거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국방수권법 하한선을 지키라는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던 방향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이름이 이 일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활용하셔도 됩니다. 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셰퍼드 분석관, 이런 보고서 써주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다행이에요.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러셀 빌딩을 나오면서 저는 워싱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습니다. 5월의 워싱턴 하늘은 항상 이렇게 맑았어요. 25년 동안 이 하늘을 봐왔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움직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러셀 빌딩에서 돌아온 오후, 레이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낮고 빠르고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 마크, 지금 어디 있어요? 막 펜타곤 들어왔어요. 내 사무실로 바로 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4층으로 올라갔어요. 레이첼 사무실 문을 열었더니 레이첼이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앉아있지 않았어요. 서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레이첼은 항상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문을 닫자마자 레이첼이 말했어요. 마크, 오늘 오전에 어디 갔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러셀 빌딩이요. 팀워커 만났죠. 네. 레이첼이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 짧은 순간에 뭔가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마크,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알고 갔습니다. 국방부 현직 분석관이 의회 군사위원회 보좌관을 만나서 내부 보고서를 넘기는 건 공식 채널이 아니에요. 익명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익명이 의미가 없어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미 보고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사람은 다 알아요. 마크, 오늘 오후에 킴볼한테서 연락 왔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레이첼이 책상 모서리를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셰퍼드 분석관을 내부 감찰 대상으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내부 감찰.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분석관 자격 박탈, 보직 해임, 최악의 경우 기밀 누설 혐의. 25년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얘기였어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레이첼, 저는 기밀을 넘긴 게 아닙니다. 제 보고서를 의회 채널에 제공한 거예요. 그건 마크,
레이첼이 제 말을 잘랐어요. 지금 법적으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쪽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25년을 일하면서 이런 일을 여러 번 봤습니다. 틀린 게 없어도 표적이 되면 버티기 어려웠어요. 문서 하나, 해석 하나, 그걸로 몇 년씩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레이첼이 말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팀 워커한테 연락해서 보고서 활용을 보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킴볼한테 직접 사과하는 거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레이첼 사무실 창문으로 워싱턴 하늘이 보였어요. 아까 러셀 빌딩 앞에서 올려다봤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맑았어요. 여전히 사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걸렸어요. 뭘 사과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제가 틀린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으면 25년이 끝날 수 있었어요. 레이첼이 기다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레이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대답이 예스도 노도 아닌 걸 알았겠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펜타곤 복도는 언제나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오늘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제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짐이 저를 봤습니다. 제 표정을 읽은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벽에 붙은 한반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평택, 감찰, 사과, 보류. 그 단어들이 지도 위에서 뒤섞였어요.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싸움이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섰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처음으로요. 며칠 만에 제대로 집 문을 열었어요. 수잔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책을 내려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잠시 후 따뜻한 국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재킷을 벗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이 소파에서 쉬었는데 오늘은 쉬어지지 않았어요. 몸이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수잔이 국그릇을 들고 왔어요. 먹어.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수잔이 옆에 앉았어요. 제 옆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제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국을 다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감찰 올라갈 것 같아. 수잔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보고서 때문에. 위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걸 썼고 의외에 넘어갔어. 내가 넘긴 거야? 공식 채널은 아니었어. 근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수잔이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깐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어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사과하면 넘어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들어왔습니다. 사과하면 내가 한 일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 근데 잘못한 게 없어. 수잔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크, 잘못한 게 없다는 거랑 사과하는 게 서로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멈췄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커리어가 끝나면 우리 어떻게 돼? 애들 학비, 집 대출. 그게 현실이야, 마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잔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큰아이가 대학 2학년이었고 작은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집 대출은 아직 7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직을 잃으면 그 현실이 흔들렸어요. 그걸 알면서도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수잔이 먼저 자러 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가로등 빛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짐이었습니다. 마크. 응. 오늘 퇴근하면서 들었어. 킴볼이 내일 아침 장관실 보고에 내 건 올린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관실. 헤그세스 장관 직속. 내일 아침. 얼마나 심각한 거야. 마크, 솔직히 말할게. 내일 아침까지 내가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공식 감찰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짐, 나 잘못한 게 없잖아. 알아.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짐이 말했어요. 팀 워커한테 연락해서 보류 요청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야. 그게 킴볼한테 전달되면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벌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알겠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빛만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바라봤어요. 조용한 워싱턴 주택가였습니다. 이 거리에서 20년을 살았어요. 팀 워커한테 보류 요청을 하면 됩니다. 간단한 일이었어요. 이메일 한 통이면 됐습니다. 그러면 킴볼이 멈출 거고 장관실 보고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제 보고서는 의미를 잃습니다. 그 계산이 20초 안에 끝났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25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펜타곤에 들어오던 날, 한반도 지도를 처음 봤을 때, 천안함 보고서를 밤새 쓰던 날, 트럼프 일기 때 철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박 논거를 정리하던 밤들. 25년이 오늘 밤 이 선택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팀워커 이름을 찾았어요. 커서가 통화 버튼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아직 아니었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잔이 어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커리어가 끝나면 우리 어떻게 돼?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2줄을 적었어요. 보류 요청한다. 보류 요청하지 않는다. 각각의 결과를 적어봤습니다. 보류 요청하면 감찰 없어진다. 커리어 유지된다. 가족이 안전하다. 보고서는 묻힌다. 주한미군 논의는 백악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보류 요청하지 않으면 감찰 시작된다. 커리어가 위험해진다. 가족이 흔들린다. 보고서는 의회에서 쓰인다. 주한미군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저는 그 2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쪽을 택해도 잃는 게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데이빗 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통화 가능해요?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 무슨 일이야?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감찰 얘기, 장관실 보고 얘기, 팀 워커 보류 요청 얘기. 데이빗은 끊지 않고 다 들었어요. 설명이 끝나자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 데이빗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알고 있어.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크,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자기한테 물어봐. 25년 동안 이 일을 한 이유가 뭐야? 저는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종이 위에 적어놓은 2줄이 보였어요. 25년 동안 이 일을 한 이유. 처음 이 부서에 지원할 때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가 생각났습니다. 23 때였어요. 거기 이렇게 썼었죠. 미국의 동맹이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맹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25년이 지났어요. 그 문장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데이빗. 저 보류 요청 안 할 것 같아요. 데이빗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래. 딱 2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2글자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책망도 아니고 응원도 아닌 그냥 알고 있다는 말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2줄이 안 보이게요. 창밖으로 워싱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두운 하늘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했어요.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아마 25년 중 가장 힘든 날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수잔이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수잔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없이 컵을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 들고 말했습니다. 수잔, 보류 요청 안 하기로 했어. 수잔이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울려는 것도 아닌 표정이었어요. 그냥 오래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알았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오면서 수잔이 뒤에서 말했어요. 조심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5월인데도 워싱턴 새벽은 찼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걸었어요. 펜타곤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8시, 저는 레이첼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레이첼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문을 열었더니 레이첼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 있지 않았어요. 그게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신호 같았습니다. 왔어요. 네. 자리에 앉았습니다. 레이첼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생각해 봤어요? 네. 보류 요청 안 할 겁니다. 레이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놀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감찰 각오하고요? 각오하고요. 레이첼이 잠깐 커피잔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마크, 나 사실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그게 다였어요. 레이첼이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봤어요. 마크,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감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식 채널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장관실에 직접 보고하는 거죠. 셰퍼드 분석관의 보고서는 국방부 내부 분석의 결과이며 의회 채널 제공은 관례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레이첼, 그러면 당신도 엮이는 거잖아요. 알아요. 왜요? 레이첼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22년 했어요. 이 일. 당신 보고서 읽었을 때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던 거지, 틀렸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레이첼이 돌아섰어요. 오늘 오전 중으로 장관실에 보고할게요. 그 전에 당신은 짐이랑 같이 보고서 보완 자료 준비해요. 의회에서 쓰이는 게 확실해진 이상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레이첼이 말했어요. 마크,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해봐야 알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내려왔어요. 짐이 저를 봤습니다. 제 표정을 읽은 건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레이첼이 도와주기로 했어. 우리 오늘 보완 자료 만들어야 해. 짐이 의자를 당겼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그 말이 짧고 단호했어요. 저는 그 단호함에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파일을 펼쳤어요. 짐이 자기 파일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시작했어요. 창문 없는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25년과 20년의 경험이 테이블 위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레이첼이 장관실 보고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제 사무실로 바로 왔습니다. 짐도 있었어요. 셋이 한 공간에 있었는데 레이첼이 문을 닫고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감찰 없어요. 저는 잠깐 그 말을 소화했습니다. 짐이 먼저 말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레이첼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장관실에서 내부 검토했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셰퍼드 분석관의 보고서는 국방부 내부 분석의 정당한 결과이며 의회 채널 제공은 관례적 범위 내에 있다. 감찰 개시 사유 없음.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면서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킴볼은요? 킴볼은 위에서 정리됐어요. 더 이상 이 건에 관여 안 해요. 짐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며칠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는 것 같았어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공식 서한을 국방부에 보냈어요. 주한미군 현행 유지 관련 자체 검토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에요. 셰퍼드 분석관의 보고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도 명시됐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공식 서한. 의회의 공식 서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백악관의 주한미군 논의에 의회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행정부 혼자 결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주한미군 논의는 계속될 거였습니다. 트럼프가 멈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논의의 균형추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 보고서가 그 균형추의 일부가 됐어요. 레이첼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둘 다. 나가면서 레이첼이 문을 닫았어요. 저와 짐 둘이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짐이 말했어요.
커피 한잔 할까? 그래. 짐이 커피를 따랐어요. 저한테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 들고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짐이 벽에 붙은 한반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마크, 이게 끝난 게 아닌 거 알지? 알아. 트럼프가 다음 카드를 꺼낼 거야. 그러겠지. 그래도 짐이 지도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버텼잖아.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도를 바라봤어요. 평택, 거기 있는 28,500명.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버텼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내일 또 다른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것도, 이게 긴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은 평소로 돌아왔어요. 파일 더미, 형광펜, 보고서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달라진 게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한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식 검토 결과 요약본이었어요. 팀워커가 직접 보낸 거였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셰퍼드 분석관, 이 검토는 당신 보고서 없이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읽고 잠깐 내려놨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회 검토 결과는 명확했어요. 주한미군 현행 유지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국방수권법 하한선을 준수해야 한다. 일방적 철수 논의는 동맹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제 보고서에 있던 논거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표현이 달라졌지만 내용은 같았어요. 짐이 옆에서 읽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백악관도 함부로 못하겠네. 당분간은요. 당분간이라도.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일찍 퇴근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수잔이 주방에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찍 왔네. 응. 오늘 어땠어? 저는 재킷을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았어. 수잔이 저를 바라봤어요. 오래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으로요. 말하지 않아도 알았겠죠.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다는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재킷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다시 꺼냈습니다. 예상된 수순이었어요. 주한미군 논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논의에 지금은 균형추가 있었습니다. 의회의 공식 입장, 국방수권법 하한선,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보고서 하나. 제가 한 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랐어요. 이 싸움의 끝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주한미군이 결국 어떻게 될지, 트럼프가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낼지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그 이유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퇴근길에 저는 펜타곤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5월 워싱턴 하늘이었습니다. 맑고 높았어요.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반도 방향이 어딘지 생각했습니다. 평택은 거기서 2만 킬로미터쯤 됩니다. 오늘도 거기 사람들이 있었어요. 훈련하고 밥 먹고 가족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제 보고서를 알 리 없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게 충분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거리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가벼운 게 아니라 정확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내일 또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논의는 픽션이 아닙니다. 2026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돕지 않았다. 기억할 것이다. 그 말이 단순한 불만인지 다음 수순의 예고인지 이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긴장감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크 셰퍼드는 없는 사람입니다. 짐도, 레이첼도, 데이빗 최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위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을 때 데이터가 말하는 방향을 써야 하는 사람의 싸움. 커리어와 소신 사이에서 밤새 혼자 버텨야 했던 그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한미군 논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카드를 꺼낼 것이고, 의회는 제동을 걸 것이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데이터를 보면서 보고서를 쓰고 있을 겁니다. 이름도 없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택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훈련하고, 밥 먹고, 가족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버텨줬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이름 없이,